네, 3년 후면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느 정도로 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연령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도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은 이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 게 88년이다 보니까 그 앞에 연령대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30년, 35년 이렇게 가입 못하고 10년, 20년 뭐 이 정도 가입했다든지, 뭐 80대인 분들은 아예 가입을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후 준비가 훨씬 덜 돼 있죠. 퇴직연금도 없었고요. 네.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국민연금도 풀로 가입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모두를 이제 제도가 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부머들 지금 60대 중반 혹은 60대 이하 이런 쪽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간의 이런 또 갭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과실을 얻은 고소득층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네.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 낙오한 그런 계층은 준비가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수명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분절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률적으로 준비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준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흡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55세 되면은 퇴직해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노동시장에 있는 기간이 30년이 될까 말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는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독일은 한 30% 정도가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프랑스는 한 절반은 한 20살 되면 일하러 나오고, 독일은 한 70% 정도가 한 20살 되면은 일하러 나오고 하니까 20살부터 60세까지 일만 해도 40년이고요. 한 65세까지 일을 한다면 한 45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있는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준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짧네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고요.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또 남자들이 군대까지 가게 되니까 군대 가고 재수하고 교환학생 갔다 오고 휴학하고 뭐 이러면은,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영향들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교육비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수능 체제로 바꾸고 다양한 이제 입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뭐 교육비 지출이 뭐 5배 뭐 이렇게 많고 이러니까요. 유럽에는 사실은 교육비 지출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학비가 공짜에다가 그 다음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거의 없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 뭐 각 나라마다의 자기들의 특징. 고유한 어떤 조건이 있듯이요. 우리나라도 이 두 가지가 고유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장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다. 네, 뭐 연금 제도를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봐봐야 노동시장이 안정적이고 노동시장이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안 된 이상은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몸통과 꼬리가 있다면은 몸통은 노동시장이고 꼬리는 연금시장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노동시장을 이제 좋게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 또 예를 들자면은 부부가 맞벌이만 평생 한다 하더라도 노후를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둘이 들어가죠. 퇴직연금 둘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맞벌이하는 여건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동시장의 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잘 갖춰주느냐 하는 것, 계속 바꿔나가야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수사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 바꿀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네,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시장 바꿔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계획을 한다는 것이 네. 노동시장, 교육, 그 다음에 연금. 이 세 가지 계획을 하는 것이 서로 사실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 잘 되면 네. 노후 대비도 잘 됩니다. 연금 계획을 해주죠. 네. 노동시장을 좀 더 안정적이고 길게 계획을 해주면 이것도 좋죠. 예,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해주면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교육시장하고 연금, 그 노동시장을 좀 많이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 내가 사는 게 리스크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 점점 더 오래 살게끔 되어 있는데, 연금과 노후에 대해서 이제 저명하신 만큼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노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80대, 90대는 연금이 없었을 세대이기 때문에요. 참 그분들을 이제 표적으로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이 갖춰져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후 파산 이야기 혹은 하류 노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서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일본의 후생연금, 우리로 치자면 국민연금인데요. 그 국민연금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인데, 일본도 마찬가지 자기가 막 직장을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이 후생연금이 거의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올해 93살이신데요. 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는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학연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거에 이제 일부분을 받게 되시는 거죠. 절반이나 60% 이렇게 받게 되시는데, 이전에는 그 연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머니 생활비를 사실은 지탱해 주는 게 그 연금입니다. 예, 아버지가 남겨오신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연금을 상당히 튼튼하게 갖춰 놓아야 된다는 것. 일반 큰 직장에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갖춰지는데요. 직장을 자주 옮기고 직장을 좀 쉬는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연금이 뻥뻥 비는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금을 이제 충실히 갖춰 놓는 것. 그런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연금 개혁 지금 논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참여하셔서 고쳐 나가면서 연금을 탄탄히 하는 것, 그게 노후의 나의 생활에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주느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연금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20, 30대 분들이 연금, 국민연금을 탈 수가 있을까요? 개혁이 지금 조건으로 간다면은 탈수는 있는데요. 국가가 재정 적자를 통해서 하겠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하는데 국가가 이제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막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환율이 막 절하가 되어서 뭐 1,500원 뭐 이렇게 2,000원 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더라 하더라도 그 받는 연금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국가는 뭐 약속을 했으면은 재정을 통해서 주든지 안 그런 금액을 깎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여튼 2060년, 70년, 80년 가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어느 나라도 고쳤고요. 그게 안 고치는 게, 이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안 고치고 지나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금 받는 시간을 개시하는 시간을 3년 늦추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70에서 75%가 반대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개혁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반대가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나라든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주는 걸로. 일본은 네. 우리나라는 5년이 맥시멈으로 늦출 수 있는데요. 네. 일본은 10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늦출 때마다 8%를 더 주고요. 네. 예, 그래서 10년 늦추면 80%를 더 받게 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늦출 예, 때마다. 예. 한국은 이제 5년까지 가능하고요. 네. 최대 36% 5년까지 하면 그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늦출 수 있게끔 예. 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7.2%인가 1년마다 그렇게 이제 받는데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주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프랑스에서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63년생이 연금 개시를 63세부터 가능합니다. 그걸 66세로 미뤄버리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날짜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거군요. 그러면은 뭐가 갖춰져야 되냐 하면은 정년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네요. 결국 일을 더 오래 하라는 거죠. 빈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이제 힘든 게 그거죠. 지금 62년, 63년 뭐 이런 사람들은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3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자면 64세에서 65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된 직장에서는 거의 50 중반 후반 되면 나가버린 거죠. 이 기간이 뻥 비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 개시 연령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소위 말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연금 개혁 이야기 나오고 개시 연령을 늦추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고용 연장이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고용이 연장되어야 그때 동안 자기도 소득을 얻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지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60대들이 이제 일하는 기간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어느새 본인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내 집 한 채만 있는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70살까지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이제 인데요. 요즘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해사정인 공부를 한다는 사람도 2명 받고, 감정평가서도 공부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으로 받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좀 더 오래 일을 하는 수밖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나의 전문 기술로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그 시장이 보통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막혀 있으면은 내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뚫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은 나중에 한 70살이나 되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전까지 한 70살까지는 좀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자격증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꼭 그걸 좀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70세까지는 가급적이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일단 유지를 하는 게 일본도 중요해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보다도 정년퇴직이 우리나라보다도 원래 늦긴 하지만 자기들도 스스로도 그런 자격증 시장이 많이 이제 커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는 거고,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건 자격증이 어렵죠. 사실은 1차, 2차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쉬운 자격증 따놓고 나도 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어려운 자격증은 따놓고 나면은 길이 좀 넓고, 도전해볼 만한 거. 한 1년, 2년을 내가 여기 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그런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 재학습 재교육을 받을 때 국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돈을 거의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이 있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쭉쭉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산을 통해서 세무 관련된 것을 이제 교육을 한다고 적혀 있던데 거기 가보니까 점심도 주고, 예, 그 다음에 교육도 곳에서요? 공짜로 받고, 네. 예,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조금 자기 자신을 재교육을 좀 활발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나의 퇴직 연령을 늦출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예. 큰 무리가 없이 지내는데 무리가 없이 지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박사학위보다 자격증이 홀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어봐야 뭐 그거 없는데. 왜요?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어디 맡겨놓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20대도 자꾸 이제 문과는 자격증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방금처럼 말씀하시는 이 관점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뿐이더라. 아닌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 그렇죠. 맞고.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자기가 보는 관점이 되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을 통해서도 소득을 만들어야죠. 우리나라가 저 제도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맡기면은 종신토록 일정한 금액을 내가 연금처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좀 개념이 복잡해요. 영목이지라는 거하고 종신연금하고 섞어 놓았습니다. 섞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걸 설명드리려면 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이름이 다른 나라들은 영목이지라고 부릅니다. 네. 영목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모기지는 내가 목돈을 빌리고 분할로 상환을 하죠. 네. 그런데 영모기지는 내가 분할로 빌리고 목돈으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모기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분할로 빌리는 것, 이게 연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연금으로 계속 빌렸다가 내가 죽으면은 목돈으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 목돈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내 집을 주는 것이죠. 담보가 되는 거예요. 예, 내 집을 주면은 그걸 처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돈을 이제 그 빌려준 사람이 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택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이 그래서 종신연금이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내가 연금을 오래 살아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내 집값은 떨어져서 내가 죽었을 때 처분하니까 내 대출금이 훨씬 많네. 그러더라도 국가가 그 부분은 감당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자기가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을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종신토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이니까요. 그것은 뭐 한 70 정도 이렇게 빨리 사용하시지 말고 우리가 옛날 이야기 보면은 구매원한테 쫓겨갈 때 보통 보면은 그 주머니를 3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머니를 한꺼번에 안 던지죠. 하나씩. 하나 던지고 또 가다가 하나 던지고 네. 이렇게 해야죠. 한꺼번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했는데 아까 뭐 자동차, 뭐 집, 뭐 이것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주머니를 던져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득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0에 들어가서는 60 중반에 가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겠죠. 네. 그걸 가지고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이제 70대니까 내가 일자리에서 들어오는 소득도 없다. 그러면은 주택에서 들어오는 연금으로 소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가지 주머니를 딱 쓰면은 하나씩 쓰는 거네요. 예. 그래서 주택연금 60세 쓰시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한 70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수명이 한 80 정도 같으면 60세 써도 되는데요. 수명이 한 100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60세 쓰면은 40년 동안 너무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그 집이 비쌀 때, 좀 가격이 올랐을 때 이 주택연금 신청하는 거랑 가격이 좀 내렸을 때 신청하는 거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가요? 물론입니다. 예. 신청하는 시기도 엄청 중요하겠네요. 주택의 담보 가치를 가지고 이제 주택연금을 산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네. 당연히 가격이 높을 때 하면은 연금 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 이때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한 분들이 좀
많고요. 주택 가격이 높을 때, 때. 예. 네. 한참 오를 때 딱 이때 잘 잡으면 평생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 좀 바꾸자고 이게 좀 했는데 뭐 아직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이 없게 주택이 아주 낮을 때 가입을 한 사람은 평생 적은 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내가 빌린 돈을 갚고 집을 다 찾아온 다음에 다시 들어도 됩니다. 다시 들어도 되긴 한데요. 예. 뭐 그 정도 옵션 정도는 있는데 여하튼 주택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고령화 시대의 투자로 본다면은 저는 여전히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되게 되면은 돈 많은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바이오나 안 그러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 이쪽은 다 항상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이제 한번 사람들이 쭉 이렇게 검색하는 걸 보면은 에이지 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지 테크요? 예, 에이지 테크를 말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써요. 제론 테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론 테크란 말은 제론톨로지 해가지고 이게 노년학입니다. 그래서 테크하고 테크놀로지가 이제 결합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위한 하이테크 상품. 그게 제론 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그 그렇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이 요구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세계 제론 테크 이제 그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만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가 창업을 한 겁니다. 네.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런 발명품을 자기 어머니가 다 사용하고 그렇게 계시기도 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베드에 다 이제 안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밤새 침대에서 이렇게 모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불편한 것을 체크를 합니다. 우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대부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 모션, 이 베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제 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뒤척뒤척 하시던데 혹시 위장이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에 따라서도 몸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대만 대만 교수가 이제 뭐 개발하고 있는 이제 베드이고요. 와, 상용화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게 이제 제론 테크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하는 게 이제 클로바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인데, 고령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감기가 있으셨는데 괜찮으신가, 어디가 어떠신가 이런 걸 이제 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의사한테 대답하듯이 정말 고분고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한쪽은 뭐 기계가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은 너무 그냥 공손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런 걸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다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구청에서 담당하는 복지 직원 한 명이 이런 도구가 있으면은 한 900명, 1000명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이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데이터를 모으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데 써보겠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서 이게 뭔가 조금 기억력이라든지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게 치매 조기 진단에 써보겠다는 것이죠. 예, 이 상당히 괜찮은.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요. 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게임 회사는 게임을 통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겠다고 해보고 있고요. 계속 두뇌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게임을 하면서 판단력이죠. 이제 모션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두뇌의 어떤 이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론 테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이기도 하고 바이오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인구가 지금 작년에 이미 80억 명 이제 돌파했고 한 15년 지나면 90억 명이 되고 아마 맥시멈 100억 명까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인구가 많이 증가하네 하는데요. 그 증가하는 인구들이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몇 개국도 증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어떻습니까? 소득으로 보면은 저소득 국가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들도 똑같이 증가하는데 고령자들은 고소득 국가에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고령자와 소득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어디에 그래도 꽤 유망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이 되겠네요. 예, 예.